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이진입니다. 코로나 방역전 승리를 선언하고 비상방역 체계를 해제한 북한에서 최근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잇따라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북한 주재 외국 공관원들도 평양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다는데요. 박철현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방역 조치 완화를 기념해서 평양 밖으로 나들이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폭포며 바위 등을 둘러본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의 방역 승리 선언 이후 평양 외부 여행과 명승지 방문이 허용됐다면서 지난 주말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묘양산을 찾았다는 글과 함께 이렇게 10장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갔다는데 단체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네요. 모두 15명으로 파악되는데요. 사람이 많지 않은 건 코로나 사태 이후 러시아로 돌아간 사람은 많지만 북한으로 입국한 사람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규모 인력이 러시아로 들어갔고 작년 2월엔 외교관 가족이 직접 손수레를 밀며 국경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마체고라 대사를 포함한 일부 직원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 공관원들의 평양 밖 외출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작년 5월 코로나 발생 1년 반 만에 첫 나들이를 했다면서 남포에 있는 온천을 다녀왔다 전했었는데요. 남포는 평양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고 이번엔 비교적 멀리 평안북도에 있는 명승지, 묘양산까지 다녀온 겁니다. 북한 매체는 이들이 며칠 전 광복절 때도 평양과 지방의 해방탑 등을 돌아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한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러시아聯邦 대사관의 묘미로 된 화환이 해방탑에 진정됐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일상도 조금 달라졌겠군요. 대학생들은 그동안 중단됐던 혁명사적지 답사와 행군을 시작했고요. 방송 선전차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힘차게 합창하면서 답상하는 대원들은 도로를 누벼 나갔습니다. 방송에선 사람들로 북적이는 해수욕장을 비중 있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햇볕에 달아오른 몸을 동해 물결에 시도시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체육 활동도 벌리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금강산이나 문수물놀이장 등 주요 명소나 위락시설을 홍보하는 영상도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발열자가 다시 발생했다면서요? 네. 북한은 지난 23일 양강도에서 악성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4명의 유혈자가 발생해 해당 지역을 봉쇄했다 밝혔는데요. 어제는 역학조사 결과 이들이 돌림감기 환자, 즉 독감 환자로 밝혀졌다며 봉쇄도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방역의식 해이를 경계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노동신문은 비상방역 사업이 종식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최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방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상을 회복을 하면서도 긴장이 더 강화된 방역 시스템을 유지하겠다. 북한은 정상방역 체계 전환 후에도 국경 지역은 고강도의 방역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런 방역 기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코로나 사태와 함께 북한은 국제적으로 더 고립되고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위성사진은 여러 곳을 마음껏 볼 수가 있죠. 네, 일반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최근 북한 지역을 촬영한 자료가 대폭 업데이트 됐다면서요? 네, 먼저 평양 중심가에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 주변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지난 5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청사 주변에 특이한 지붕의 건물이 있는데요. 1년 전 같은 장소에 있던 건물과는 외관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나 새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보다 아래쪽에도 새 건물을 짓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공터였던 곳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생기고 대형 트럭과 중장비도 눈에 띄죠. 당사 입구 쪽에서도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네, 새로 들어서는 건물들, 정체는 뭔가요? 위성사진을 분석한 38로스는 귀빈들을 위한 숙소나 연회, 오락을 위한 장소,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 핵심 측근들을 위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사 입구 쪽 건물은 경비 지원 건물로 추정했는데 회의실과 통신 인프라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양 위성관제소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듯한 정황도 있다죠? 네, 올해 촬영된 사진을 보면 관제소 주변 건물 하나가 화재로 소실된 듯 검게 그을려 터만 남아 있고요. 작년 사진에 보이던 우측 건물 세 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있었음을 추정케 합니다.
네, 북한이 올 초 역점 사업으로 내걸었던 화성지구 만세대 산림집 건설 상황도 확인되나요? 네. 지난달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고 외관 공사도 상당 부분 진척된 게 확인됩니다. 북한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주요 건설장을 포함한 경제 현장을 독려해 왔는데요. 산림집 공사 역시 중단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관심사 또 그리고 당의 결정은 반드시 관철한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 부분 서두르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미림 비행장 열병식 훈련장에 체육시설과 건축물들이 새로 들어서고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에 트램역 공사를 재개하는 등의 변화도 포착됐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5년 만에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 훈련이지만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때마침 전략 폭격기 2대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고 중국도 관영 매체를 통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죠. 예, 북한의 도발 위협과 북한을 거들고 나선 중국과 러시아. 갈등의 영역이 동북아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세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미 양국 전투기가 20전투 비행단 활주로에 늘어섰습니다. 조종사가 엄지를 치켜들고는 곧바로 지면을 박차오릅니다. 한미 공군 전투조종사들이 서로 기지에 전개해 공중작전 전술을 교류하는 쌍매 훈련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선 한미 군 장병들이 어깨를 마주하고 진지 구축과 방호,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연합훈련의 두뇌이자 심장부인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CP 탱고. 이곳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이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한 영상까지 보란듯이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가치, 그것이 바로 그 자유, 인권, 법치 이러한 것들이다. 북한이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연합훈련에서 경계를 하고 있었고 잘 공개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한미 연합이 좀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모습을 강조하게 하는 거죠.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까지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 위기 관리,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 작전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야외 실기동 훈련으로 진행합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이번 합동훈련이 군사적 침공을 전제로 한 북침 실전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우발적 충돌도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번지고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을 빌미로 또다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발의 방식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충돌 유도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기존과 다른 어떤 변화된 양상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훈련이 끝날 때부터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도발, 이거 훈련을 실시한 거에 대한 어떤 내용 차원에서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에서 1차적인 승리를 선언한 만큼 군사행동을 취할 내부적 여건도 마련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6월 5일부터 한 80여일 침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내외 공개를 했죠.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금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른바 담대한 구상에 순항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며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김여정 부부장은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이 우리 정부가 발표한 평안남도 온천 일대가 아니라 90km나 떨어진 안주시 금성다리였다고 이례적으로 자세히 공개하고 비행 궤적도 우리 정부의 판단과 다르다고 비아냥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연합 정보감시 역량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일종의 기만술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의 어떤 감시 자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계속 활동하는 게 탐지되고 추적되는 것에 대해 불만, 거부감의 표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은폐하고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이틀째인 23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2대가 수호이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군은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우발 상황에 대비해 경고통신 등의 전술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는 양국 전투기가 조우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데 이어 외무부가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정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미 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도 관영 매체를 통해 이번 훈련에 북한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결국은 미국을 핵심적으로 겨냥한 그런 행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북중러의 밀착 행보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입니다. 북한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 군사 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거론했고, 비로소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경란 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 친사는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친러 세력이 수립한 미 승인국을 공식 인정하는 등 밀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합동훈련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이번 훈련이 북한을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러시아가 충돌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북한만을 바라본다든가 북한이 문제 있다라는 방식으로만 바라보는 구도가 아니라 북중이 또는 북중러가 어떻게 가는지 또 미중이 어떻게 가는지 이 안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가는지 전력 경쟁이란 큰 판 위에서 사실상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복잡 다양해진 전략 경쟁 구도가 한반도 주변을 압박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까지 극복해야 하는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얼마 전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기도 했죠. 하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반성도 있었는데요. 북한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엔 세 개의 리을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쌀, 그리고 전기에 해당하는 불, 그리고 마시는 물인데요. 그런데 물은 반대로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요즘은 그래도 뭐 이제 예보라도 하는데 제가 살 때는 예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당연히 어떤 이제 피해가 있는 걸로 익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국지성 호우가 잦았던 이번 여름, 북한 TV에서도 침수된 거리가 보도됐습니다. 네, 지난 7월 폭우가 내린 북한 신의주에서는 도심 한복판이 물에 잠겼습니다. 네, 이날 하루 동안 신의주에는 13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백화점 앞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시내 도로들이 물에 잠겨 차 운행과 보행자들에게 지장을 줬습니다. 네, 북한 TV는 범람 위기에 놓인 하천이며 물이 무릎까지 찬 도로 등 다른 도시들의 피해 상황도 보도했습니다. 네, 대도시가 이 정도면 다른 지역은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카메라에 잡히는 이 대로변 말고 주택가 골목이나 이런 곳들은 피해가 더 클 수 있겠군요. 제가 한 번은 북한에 있을 때 출장, 함경도 쪽으로 출장 갔다가 그 함경남도 종평에 있는 다리가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며칠 동안 집에 못 가고 그냥 묵었던 일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일 문제는 탄광하고 광산입니다. 이제 갱에 이제 물이 차면 이것이 이제 물에다 잠겨가지고 그 안에서 생산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특히 탄광 같은 경우는 빨리 물을 이제 뺀다고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야 되고 생산에 용량을 엄청나게 주는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큰 강우가 왔을 때는 하수도가 절대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하수도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 집중 강우를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빗물을 우리가 안전하게 신속하게 하수관로 통해서 배출시키는 게 큰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관의 용량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그런 그 원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하수도 시스템은 어느 정도일까요? 북한 영화와 TV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1988년 제작된 북한 영화 마음에 드는 청년입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하수도공으로 살아가는 어머니와 아들 영배의 이야기죠. 하필이면 걸라걸라 이런 일을 할 건 뭐냐? 들었니 영배야? 영배가 아니라 애미다. 배구머니나. 오래전 만든 영화라 지금 현실과는 좀 다를 텐데요. 그래도 하수도공 영배를 통해서 당시 북한의 상하수도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수도라는 것은 사실 하수관도 있고요. 하수가 나왔을 때 그 처리하는 하수 처리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수도라고 합니다. 하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북한의 어떤 전력 사정,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그 하수 처리 시설은 미흡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요. 주택이나 철도 또는 교통, 전기, 통신 등 이러한 인프라에 비해서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국민에 대한 불편이 있었다라는 건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충희 씨는 또 청년 돌격대도 하셨었는데 혹시 이런 하수도 건설도 하셨나요? 네, 그 주민지대 하수도 건설은 그 80년대 말인가요? 그 광복거리 평양의 광복거리 건설할 때 어수정화장 건설을 저희가 이제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거리가 지어진 시기에 따라서도 상하수도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만들어졌던 천리마거리, 그다음에 70년대에 만들어졌던 낙원거리. 이런 모든 거리가 형성될 때마다 이제 상하수도 시스템을 다시해서 이게 좀 발전 역사가 있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도시건설 원칙에서 이제 그 하부구조 선행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 관, 세멘트 관, 콘크리트 관 깔고 그다음에 어수정화장을 지역마다 설치를 하고 이게 완성이 된 기초 위에서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들이 올라가니까 항상 이제 저희는 이제 석도전 돌격대라는 게 전문 건설하는 부대다 보니까 이 건설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서 기초공사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 작년인가요? 그 평양에 1만 세대 뭐 한다고 하면서 폭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굴착기 들어가고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공사가 이미 계획이 되면 사전에 이미 그런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북한이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VNR 보고서를 보면 현재 하수 시스템이 어떤지도 알 수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하수 처리율은 47.5%, 도시는 70.8%지만 농촌은 1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 당국은 기술과 장비 및 시약이 부족해서 산업이나 가정의 폐수 중 일부가 하천으로 배출돼 오염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수도로 배출되는 하수도하고 그 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시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수 처리율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북한의 그 하수 처리 수준은 그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그 재래식 그 분뇨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는 약 한 70% 이상, 그다음에 농촌 지역은 30-40%대 이하.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거의 그 100% 가까운 하수 처리 그런 율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북한의 하수 시스템을 알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는 오수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오수는 종화장까지 자연경사로 흘러갑니다. 네, 보시는 건 북한의 오수 처리 시스템입니다. 펌프장을 설치합니다. 병원에서 나온 오수는 1차 소독을 해서 종화장에 넣어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고도 처리라 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금속 같은 물질도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처리설은 반드시 필요한 게 전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현재
이런 그 고도 처리 방법보다는 자연적인 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는데 이러한 자연적인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는 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하수도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오염된 물이 건강 또 수인성 질병하고도 영향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특히 북한의 유명한 수인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이제 서해안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의 하수도 시설이 굉장히 이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농업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의 하수관 자체가 그냥 하천으로 노출되어 있고 또 위쪽에서 생산된 그런 오염 물질들이 아래쪽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하천 따라서 흐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물을 끓여 마신다고 해도 이상하게 이제 배탈 만나고 뭐 장티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파라티부스라든지 이런 질병에 이제 항상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수 처리의 역사가 유럽에 시작됐는데 근본적인 계기가 바로 수인성 전염병입니다. 그대로 분뇨나 하수를 배출하다 보니까 그게 토양에 쌓여 있다가 그대로 빗물과 함께 배출되다 보니까 그 빗물을 먹게 되면 바로 수인성 전염병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6월, 북한은 수인성 질병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요. 황해남도에서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했다면서 원인과 대책으로 수질을 언급합니다. 수온지와 급수온, 상하수도에 대한 정비 보수와 소독 및 수질 검사를 정상적으로 엄격히 해서 한편 북한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상하수도 인프라를 보강하고 하천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2002년에 이미 하천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에 있던 하천법이 어떤 강제성이 있다기보다 다분히 어떤 형식적인, 왜냐하면 그러한 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처리에 대한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다분히 형식적이었다. 그래서 최근에 하천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두고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천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하수 처리 또 수질 문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이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변소, 그러니까 이런 변소에서 나오는 거는 다 퇴비로 이용하거든요. 이제 이런 구덩이 같은 거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거 똥이나 오줌을 재워놨다가 밭에 내가는데 이 농촌에 가서 술 먹고 잘못 걸어가다가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 이 빠지는 사람 많거든요. 네.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되고 현대적인 그런 방식들이 도입이 되기는 하는데 많은 지역은 강에 이제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하수 문제는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접해 있고요. 또 우리하고는 한강이나 임진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양자 간의 협의나 또는 주변 국가들과 연계된 다자 간 협상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노력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 동남아에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늘 우산을 챙겨 다녔고 또 유난히 덥기도 했습니다. 네, 날씨와 관련해서 역대급이니 기록적이니 하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이제 그런 말에 둔감해질 만큼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토 최동단의 울릉도와 독도. 오랜 시간 배를 타야 하고 날씨도 변화무쌍해서 한번 가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이곳을 최근 특별한 청년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평화의 의미를 찾고자 나선 20, 30대 젊은이들인데요. 외국인과 탈북 청년들까지 동참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밤 늦은 시각, 경북 포항에서 지난해 말 새로 생긴 대형 크루즈 선박에 탑승해 6시간 반 만에 도착한 울릉도의 새벽. 비록 구름에 가리긴 했지만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는 시민들로 갑판 위는 북적였고 옥빛 바다와 시원한 바람, 쉴 새 없이 이어져 있는 산봉우리들이 반갑게 이들을 맞이합니다. 제가 살면서도 느끼는 건데 천혜의 자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다르고 기상에 따라 다르고요. 느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를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좀 와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넓은 섬 울릉도. 5천년 전 마지막 화산 폭발이 있었던 화산섬으로 수많은 기암절벽과 멸종 위기식물,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고급 어장을 갖고 있어 신비의 섬으로도 불리는데요. 특히 부속 도서로 우리 땅 독도까지 품고 있어 시민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와 통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공이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섬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에 착안을 해서 우리 울릉도와 독도가 오히려 남북 통일에 아주 큰 초석이 되는, 그 씨앗이 되는 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맑은 날이면 언제든 케이블카를 타고 산에 올라 육안으로 우리 땅 독도를 조망할 수도 있고 1997년 대한민국 최초의 영토박물관으로 세워진 독도박물관에선 독도의 역사와 문화, 자연 환경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울릉도. 조선이라는 지역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선이 독립을 하면 당연히 독도도 함께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스스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산물인 오징어가 곳곳에 내걸린 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구라는 저동항.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울릉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저동항입니다. 독도와는 불과 200리, 8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하루 종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인 괭이 갈매기가 수없이 날아다니던 이곳에 마침 강원도 강릉에서 3시간 여를 달려온 회속선 한 대가 도착했는데요.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관광객들 사이로 저마다 태극기를 배낭에 내건 청년들 무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실시해온 DMZ 국제청년평화순례의 올해 참가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세대들이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라는 개념을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 스스로 정의를 내리게 하면 그게 나중에 한반도 평화나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10년 정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날 강원도 고성의 최북단 전망대에서 북녘땅과 금강산을 조망한 뒤 이번엔 국토의 동쪽 끝 울릉도에 첫 발을 내디딘 평화순례단. 저 살면서 처음 와봤는데 아직 많이 보지 못했지만 자연 경관도 너무 좋고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장소에 오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탈북 청년들까지 함께한 평화순례단이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향한 곳은 역시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울릉도의 44개 부속섬 가운데 죽도와 독도에 이어 3번째로 크다는 관음도. 10년 전 다리가 놓여지며 개방됐다는 이 섬에서 죽도 너머에 있는 독도. 흐릿한 날씨로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독도 쪽을 향해 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 친구들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완전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을 다니면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많이 그래서 좀 더 실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 7년 전 고향인 함경북도 청진에서 배를 타고 동해상으로 탈북했다는 청년에겐 누구보다 특별한 독도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화도 또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예, 북한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는 대한민국 영토고 제가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됐는데 지나가면서 독도를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좀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까. 아, 독도가요? 대한민국 국토를 처음으로 본 게 독도니까. 우리 시대의 평화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청년들은 신비의 섬 울릉도와 평화의 섬 독도에서 그 답을 조금씩 찾아나갑니다. 제 삶은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늘 평화를 갈망하는 삶의 연속이었는데 이번을 통해서 그런 평화의 진짜 참된 진리를 좀 깨닫고 싶고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나눌 수 있을지 이제 제 개인에서 전 세계로 나가게끔 그런 걸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바람을 담아 울릉도에서 뭉친 청년들. 다음 주엔 이 청년들이 꿈에서도 그렸다는 독도 순례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오미케? 그냥 어감이 비슷해가지고 단어 자체에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해서 오케. 오미자? 오미자요. 자꾸 보여요, 저 단어가. 오빠나 남동생의 아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올케 또는 새언니는 북한에서 오레미 또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아, 약간 새롭기도 하고 약간 좀 신기해요. 저도 막 그렇게 완전 다르다도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데 살짝 바뀌었다? 북한말 좀 더 공부해보고 북한 가서 한번 무리 없이 의사소통 해보고 싶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워서 그럴까요? 최근 며칠 동안은 벌써 가을이 왔나 느껴질 만큼 선선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야외 활동하기에도 적당한 날씨죠. 하지만 철저한 개인 방역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